저는 서울 망원동에 사는 42 김선영입니다. 결혼한 지는 어느새 15해가 지났고 중학교 1학년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시어머니를 챙기는 며느리가 요즘 세상에 어딨어? 그럴 만도 한 게 저는 진짜로 시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여겼거든요. 시댁은 강동구 둔촌동 오래된 빌라였고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에 돌아가셔서 뵙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이영분 여사는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식당 주방에서 보내셨죠. 선영아, 사람은 밥해 먹여 키우는 게 제일 힘든 법이야. 내가 이 손으로 우리 애들 다 키웠다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굵어진 손가락 마디를 쓸어내리곤 하셨습니다. 그 손에는 수십 년간 칼질을 하고 뜨거운 프라이팬을 잡고 무거운 냄비를 들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볼 때마다 이분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견뎌오셨는지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결혼 초 저는 시어머니 손맛을 배우겠다며 둔촌동까지 주말마다 다녔습니다. 쪽파김치 담그는 법, 북어국 끓이는 법, 손님상 차리는 요령까지 메모장에 적어가며 들었죠. 시어머니는 처음엔 며느리가 뭘 이런 걸 다 배우냐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제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걸 아시곤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김치는 말이다. 손맛이 제일 중요해. 재료가 똑같아도 담그는 사람 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단 말이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양념 버무리는 손놀림을 천천히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눈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제게 전해주는 건 단순히 요리법이 아니라 한 집안을 지켜온 삶의 무게구나 하고요. 남편 도연이는 중견 건설사 사무직 직원이고 저는 반찬가게 알바 정도로만 주변에 알려져 있었어요. 실제로 망원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반찬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으니 다들 그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동네 사람들도 심지어 남편 회사 사람들까지도요. 하지만 사실 그 반찬가게는 제 가게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회사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증 기운이 올라오던 어느 날 남편이 슬며시 제게 말했죠. 당신 예전부터 반찬가게 해보고 싶다 그랬잖아. 망해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 내가 퇴근하면 애는 내가 볼게. 남편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출산 전까지 작은 식품회사에서 영업 일을 했었어요. 나름대로 일도 재미있게 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 갑자기 제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기저귀 갈고 분유 타는 기계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작은 점포를 얻어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장사가 뭔지,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손님 응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부딪히며 배워야 했죠. 그렇게 시작한 가게는 온라인 주문과 동네 맘카페 입소문을 타고 생각보다 금방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 반찬 그대로라는 이름으로 카카오 채널도 만들고 택배 주문도 받으면서 매출이 조금씩 올라갔죠. 처음 한 달 매출이 200만 원이었던 게 반년 만에 500만 원을 넘더니 1년 후엔 1000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시어머니께 가게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 좀 한다고만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힘들 텐디 뭔 일을 또 나가. 도연이 벌이가 없냐.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어요 어머니. 사람도 보고 몸도 좀 쓰고 그래야 정신이 나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늘 안쓰럽게 여기면서도 제가 가져가는 반찬을 맛보곤 어린애처럼 좋아하셨죠. 우리 며느리가 해온 동태전이 시판하는 것보다 100번은 낫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은근히 뿌듯했어요. 이 집 며느리로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제게는 어떤 상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왜 사장이라는 말을 못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쩌면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작아 보이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주방에서 일하시며 아들들을 키우셨는데 며느리가 나서서 사업한다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일하는 며느리로 남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 얼마나 큰 오해를 만들어낼지 그땐 전혀 몰랐죠. 사실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밖에서 보면 친정엄마와 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명절만 되면 시어머니는 동네 계모임 친구들 앞에서 늘 저를 자랑했어요. 우리 큰 며느리가 말이야. 성격도 야무지고 손도 엄청 빨라. 내가 아프면 회사도 쉬고 달려와. 딸보다 더 낫다니까. 그럴 때면 저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솔직히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인정받는다는 게 참 고맙고 위로가 되었거든요. 제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어쩌면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그리웠던 부모의 모습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젊을 때 학업을 중학교도 채 못 마치신 분이었습니다. 전쟁통에 피난 다니며 공부를 놓은 세대였죠. 그래서인지 자신이 못 배운 것에 대한 아쉬움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내가 글만 좀 더 배웠어도 식당에서만 살진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면 고등학교를 나온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신문을 술술 읽고 한자도 쓰는 걸 보면 부러워하셨어요. 누가 편지를 보내오면 돋보기를 끼고 한참을 들여다보시다가 결국 남편이나 저를 불러 읽어달라고 하셨죠. 선영아, 이게 뭐라고 쓴 거냐? 글씨가 왜 이렇게 작게 쓰여 있냐? 그럴 때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머니가 못 누려본 거 내가 조금이라도 대신 누리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반찬 가게 수익이 안정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남편과 상의해 작은 일을 하나 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부러워하던 동네 문화센터 한글교실 등록을 도와드리고 매주 택시비까지 챙겨드린 거죠. 아이고, 나이 들어 뭔 공부냐? 하시면서도 시어머니는 받아 적는 걸 은근히 즐기셨습니다. 첫 수업을 다녀오신 날 시어머니는 마치 초등학생처럼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선영아, 오늘 내가 어머니를 써봤다. 선생님이 잘 쓴다고 칭찬했어. 그 목소리에 담긴 기쁨이 얼마나 순수하고 따뜻하던지 저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웃었습니다. 매주 받아쓰기 공책을 보여주며 우리 선영이 덕분에 나도 이제 카카오톡도 할 줄 안다라며 웃으시던 그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시어머니는 문화센터에서 친구도 사귀셨어요. 같은 반 할머니들과 수업 끝나고 떡볶이도 먹고 시장 구경도 다니시면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내가 요새 친구들이 생겼어. 다들 나보다 어린데 날 언니라고 불러. 어제는 김밥 싸들고 한강 나들이도 갔다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하는 일들이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 다른 것들도 챙겼습니다. 관절이 안 좋으시다고 하면 좋은 연골 영양제를 사다 드리고 겨울에 추워하시면 내복과 두꺼운 외투를 챙겨드렸죠. 생일이나 어버이날 같은 날엔 꼭 작은 선물과 함께 용돈을 봉투에 넣어드렸습니다. 선영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어머니, 제가 친정부모님 일찍 여의어서요. 어머니가 제 엄마처럼 느껴져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25세 부모님을 모두 잃었어요. 아버지는 간암으로,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1년도 안 돼 돌아가셨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친정 쪽 하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외로웠고 쓸쓸했어요. 그런 제게 시어머니는 정말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밥 먹으라고 챙기고 아플 때 걱정해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 뭐든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사이는 좋았습니다. 인생 후반부를 함께 기대고 갈 식구로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이였죠. 주변에서도 우리 사이를 부러워했어요. 김선영 씨는 복 받을 거야.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잘하는데.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시어머니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런 말들을 들을 때면 저는 그저 쑥스럽게 웃곤 했습니다. 특별히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어쩌면 너무 많은 걸 해드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많이 베푸는 위치에 서 있었던 거죠.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때까지는요.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한 그날, 둘째 며느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늘 그렇듯 소소한 한 장면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가을날 시동생 도영이가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 인사를 시켰습니다. 이름은 박수지, 33, 지방방송국 아나운서였습니다. 어머니, 저 수지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첫인상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또렷한 발음으로 또박또박 인사를 하고 단아한 베이지 코트에 잘 손질된 머리, 세련된 메이크업까지 아무리 봐도 방송국 사람답더군요. 키도 크고 자세도 곧았습니다. 마치 화보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았어요. 손에는 큰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고 한 보따리씩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니 보조제고요. 이건 겨울 코트예요.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피부에 좋대요. 시어머니 눈이 그 자리에서 동그래졌습니다. 아이고, 이걸 다 나한테.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마치 오래전 못 받았던 체면을 한꺼번에 보상받는 것처럼 시어머니 얼굴에는 한바구음이 번졌습니다. 선물 상자를 하나하나 열어보시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 계셨어요. 이 코트 봐라. 백화점 거 아니냐? 이거 비싼 건데. 어머니가 예쁘셔야죠. 저희 어머니 이렇게 젊으신데 좋은 옷 입으셔야죠. 수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어머니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저렇게 말을 잘하는구나. 역시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다르네. 옆에서 남편이 웃으며 한마디 했죠. 엄마, 저 때도 나랑 선영이 결혼한다고 인사 왔을 때 장바구니 들고 왔잖아. 기억 안 나? 저는 남편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괜히 비교하는 것 같아서 민망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첫 인사 왔을 때는 과일 바구니랑 한우 세트 정도 들고 왔었어요. 그것도 제 월급 모아서 산 거였죠. 그랬나? 뭐 그땐 다들 어렵게 살던 때고 지금은 또 다르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슬쩍 저를 흘겨봤습니다. 그 눈빛에 묘한 비교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야 새로 들어올 며느리가 예쁘면 예뻐할 수도 있는 거고 선물 받으면 좋을 수도 있죠. 그냥 아, 이제 동서가 생기는구나. 잘 지내야지.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수지에게 질문을 쏟아내셨습니다. 수지야, 방송국에서 일하면 어때? 재미있냐? 네, 어머니.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 있어요. 뉴스 읽을 때 긴장되긴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뿌듯하거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TV에 나온다니.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해야겠다. 시어머니는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그 옆에서 저는 조용히 상을 차리고 그릇을 나르고 물컵을 채웠습니다. 평소처럼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제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수, 오늘 음식 정말 맛있어요. 역시 형수가 해주는 밥이 최고예요. 고마워, 도영아. 많이 먹어. 그때 수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형님한테 좀 배워야겠어요. 저는 방송국 일하느라
요리를 제대로 못 배웠거든요. 그래, 그래. 우리 큰며느리가 요리는 잘하지. 시장에서 일하니까 그런 건 잘 알지 뭐. 시장에서 일하니까. 그 말에 묘하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저는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넘어갔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오늘 엄마가 수지한테 좀 신경 많이 쓰시던데. 괜찮아. 새 며느리니까 그럴 수 있지. 나도 처음엔 그랬잖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엄마도 그걸 아실 거야.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시어머니 눈빛이, 말투가,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너 수지 전화번호 있지? 우리 문화센터 친구들이 방송국 구경 가고 싶다는데 수지한테 부탁 좀 해봐라. 아, 네 어머니. 제가 수지한테 물어볼게요. 그래, 고맙다. 참,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계모임 있는데 수지 데리고 와야겠다. 친구들한테 소개 좀 해야지.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계모임이나 동네 행사에 저를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수지를 데리고 다니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새 며느리가 생긴 게 신기하신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조용히 퍼져나가는 금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가는 시어머니의 태도. 그리고 그 중심에 선 박수지라는 존재.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깊고 아프게 제 마음을 핥히게 될지요. 시동생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예뻤습니다. 지방 방송국 동료 아나운서들이 사회와 축가를 맡아 분위기도 화사했고 시어머니는 그날 누구보다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가 방송국에서 일한다 카이. 뉴스도 읽고 라디오도 한다더라. 결혼식 내내 시어머니는 동네 경로당 회원들, 계모임 친구들, 심지어 먼 친척들까지 붙들고 둘째 며느리를 자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 그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학벌도 좋고 말도 잘하고 TV에 나오는 며느리라니까. 시어머니는 결혼식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하객들에게 수지를 소개했습니다. 수지도 그에 화답하듯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고 사람들은 감탄했죠. 어머님 정말 좋으시겠어요. 방송국 며느리를 두시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복이 있나 봐요. 그 옆에서 저는 아이 신발끈을 매주고 뒤풀이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눈치를 보며 움직이고 있었죠. 남편과 함께 하객들 자리를 챙기고 어르신들 식사는 편하신지 살피고 아이들 뛰어다니는 건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선영아 잠깐 이리 와봐라며 친구들에게 소개하셨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마치 제가 거기 없는 것처럼 오직 수지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부터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가면 예전엔 저와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함께 손을 맞춰 상을 차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지 않고 동서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야, 이거 파 무치는데 너 방송에서 본 것처럼 예쁘게 한번 해봐라. 수지야, 우리 계모임에서 입을 옷 골라줘. 너 눈이 좋잖아. 수지야, 이 음식 이름이 뭐였더라? 너 말 잘하니까 설명 좀 해줘. 저는 설거지나 할까 싶어 조용히 움직이려 해도 시어머니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큰며느리는 그냥 앉아있어. 너는 맨날 반찬 가게에서 서 있다며. 허리 더 나가겠다. 말은 그랬지만 그 속에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걱정하는 말투가 아니라
격리시키는 말투였어요. 마치 너는 너 자리가 따로 있으니까 여기 끼어들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처음엔 어색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더 잘하시는데요. 제가 뭘 알아요? 아니다, 아니야. 너는 방송국 사람이라 감각이 다르잖냐. 선영이는 뭐 시장 냄새에 익숙하니까. 시장 냄새.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장에서 일하는 걸 알고 계셨지만 그게 제 가게라는 건 모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점점 더 제 일을 낮춰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천한 일을 하는 것처럼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너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수지를 먼저 챙겨야겠다. 그 말에 저는 가만히 시어머니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집도 이제 좀 있는 집 소리 듣고 살아야지 않겠냐? 요새 어딜 가도 사람들이 다들 학벌이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그러는데 너는 그냥 소소하게 사는 애고 수지는 TV에 나오잖냐?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 이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배움에 대한 콤플렉스와 체면에 대한 갈증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이 자랑할 만한 며느리의 조건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구나. 어머니, 그래도 저도. 너도 내 며느리지. 그건 안다. 근데 수지는 좀 다르잖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며느리란 말이다. 너도 이해해라.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다시 가슴속으로 내려앉았어요. 알고 나니 이후부터 사소한 말 하나하나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맨날 시장 냄새 나는데 수지는 어디 나가도 안 꿀리겠다. 우리 집도 이제 좀 품격 있어 보인다. 개모임에 수지 데리고 나가니까 사람들 눈빛이 달라. 예전엔 내가 좀 주눅 들었거든. 말끝마다 나오는 그 품격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 저를 서서히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품격 없는 사람인가요? 시장에서 일하고 학벌이 화려하지 않고 방송에 나오지 않으면 며느리로서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건가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해.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수지한테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 나는 뭐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도 나이 드시니까 체면에 신경 쓰시는 거겠지. 조금만 이해해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시선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가게도 비교적 한가한 날이라 늦잠을 좀 자볼까 생각하던 찰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오늘 백화점 좀 같이 가자. 수지랑 약속이 있어. 오랜만에 저를 먼저 불러주는 것 같아 조금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도 나를 완전히 버리진 않으셨구나. 최근 들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렇게 연락을 주시니 반가웠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둔촌동으로 갔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어요. 깔끔한 니트에 코트를 걸치고 화장도 조금 진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시간을 보내야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이미 시어머니와 동서는 백화점 정문 앞에서 두 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왔냐? 시어머니는 반갑게 인사도 하기 전에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제 쪽으로 툭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들어라. 우리 수지가 오늘 방송용 옷이랑 구두 좀 샀거든. 그 말과 함께 동서가 들고 있던 쇼핑백까지 몽땅 제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양손이 꽉 차고 어깨에 걸치는 것까지 저는 순식간에 짐꾼이 되어버렸죠. 어머니, 이거 제가 좀 나눠들게요. 동서가 조심스레 말하자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너는 손 다칠라. 방송국 나가려면 손도 예뻐야 한다며.
큰며느리는 시장에서 맨날 들고 다니는 애니까 괜찮다.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갖가지 쇼핑백을 들고 조금 구부정하게 서 있는 중년의 여자였어요. 마치 고용된 짐꾼처럼 보였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으세요? 무거우시죠? 수지가 미안한 듯 물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우리 큰며느리 힘 좋아. 시장에서 배달도 하고 그런다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백화점 지하 식당가로 이동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지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저는 뒤에서 짐을 들고 따라갔죠. 가끔 사람들이 저를 보며 힐끗거렸습니다. 저 여자 짐 진짜 많이 들었네 하는 눈빛이었어요. 식당에 앉아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지야, 요즘 방송국에서 무슨 프로그램 하냐? 어머니, 요즘 교양 프로그램 하나 새로 맡았어요. 문화재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촬영 다니는 재미가 쏠쏠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대단하다. 그치, 선영아?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대화에 끼워주는 정도였죠. 네, 대단하네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음식을 먹었어요. 대화에 끼어들 틈도 끼어들 마음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차 가지고 왔지? 수지 집까지 좀 데려다 줘라. 짐이 많아서. 네, 어머니. 저는 차를 끌고 와서 짐을 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지는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고 저는 운전석에 앉았죠. 마치 기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수지 집까지 가는 동안 뒷자리에서 시어머니와 수지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우리 집들이 할 건데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떡이라도 돌려야지. 형님도 오시죠? 형부님이랑 조카도요. 수지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그저 응, 그래야지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수지를 집 앞에 내려준 후 시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차에서 내리시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오늘 고생했다. 들어가서 쉬어라. 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서럽고 외롭고 속상했습니다. 제가 뭐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이 잠든 뒤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를 좀 서운하게 하셨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담담히 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서와의 비교, 체면 때문에 수지 위주로만 움직이는 모습, 저를 잔심부름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말들. 한참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제 예상 밖이었습니다. 야, 너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가지고 삐진다냐. 네가 좀 넉넉하게 이해해라. 수지는 방송국 다니는 애잖냐. 사람들 눈도 있고 내가 체면이라는 게 좀 있어야지. 내가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해줘야 큰며느리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해? 제가 뭘 더 이해해야 한다는 건가요?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상처받아요. 상처는 무슨?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냥 짐 좀 들어달라고 한 것뿐인데. 너 시장에서 맨날 무거운 것도 들고 다닌다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 한켠이 또렷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메울 수 없는 금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시동생 생일이라 양가 식구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동서 집에서 커피를 마시기로 하고 이동했죠. 수진의 신혼집은 깔끔했습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인테리어는 세련되게 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수지가 방송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수지야. 집이 정말 예쁘다. 시어머니가 감탄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역시 너는 안목이 달라. 이런 걸 센스라고 하는 거지. 저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동생과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요. 주방에서 과일을 자르고 있던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에서 저는 잠시 가게에서 온 급한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전화를 마치고 문을 열려는데 주방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는데 주방 쪽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는 말이야, 사람은 착한데 촌스러워서 내가 어디 가서 자랑을 못하겠어. 맨날 시장 옷에 말하는 것도 어딘지 모르게 싸구려 같달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수지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형님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솔직히 같이 있으면 대화 코드가 잘 안 맞긴 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잘 모르고 방송국 이야기에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칩니다. 맞다, 맞아. 내가 그래서 내가 더 이뻐. 어디 가서 우리 며느리 아나운서라고 말하면 사람들 눈빛이 달라진다니까. 선영이 얘기를 하면 다들 그냥 아하고 말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못 배운 게 아니야. 그래서라도 며느리 자랑 좀 하고 살고 싶었는데 큰 며느리는 영 체면이 안 서. 우리 도영이는 그래도 체면 세우게 해줬네. 참. 어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어요. 고맙다, 수지야. 너는 진짜 딸 같아. 선영이는 착하긴 한데 뭐랄까, 그냥 평범해. 특별한 게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품위, 체면, 자랑거리. 그 세 단어가 제 가슴을 꽉 조여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제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노력했는지, 무엇을 위해 시어머니를 챙겼는지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주방 안에서 떠드는 두 사람을 몇 분간 멍하니 듣고 있다가 저는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수지야. 뭐 얘기하세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화들짝 놀라며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수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 태어난 얼굴로 돌아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별 이야기 안 했다.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 얘기 좀 했다. 그래요? 제 얘기는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움찔했어요. 뭔 소리냐? 내 얘기는 왜? 다 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촌스럽다는 것도 싸구려 같다는 것도 체면이 안 선다는 것도 다 들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베란다에 있던 남편과 시동생도 분위기를 느끼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아, 그게.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해드리려고 했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무슨 일이야? 남편이 다가왔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과일 접시를 들어 거실로 나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들은 말 절대 잊지 말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주방에서 들은 대화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응. 다 들었어.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남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엄마를 제대로 몰랐나 봐.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촌스럽다, 싸구려 같다, 체면이 안 선다. 그 말들이 칼처럼 제 마음을 도려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약간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주 찾아가던 발걸음도 줄이고 전화도 필요한 때에만 드렸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요즘 가게가 바빠서요라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이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당신 엄마랑 무슨 일 있었지? 요즘 거의 안 가잖아. 처음엔 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엄마이고 제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문제라 생각하고 저는 그날 시어머니와 동서가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뒤에서 그런 말을? 응. 내가 촌스럽고 싸구려 같대. 체면이 안 선대. 남편은 꽤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 고민하더니 차분히 제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이제 더는 숨기지 말자. 엄마도 수지도 우리가 누군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 그 말은 곧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꺼낼 때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 반찬 가게가 자리를 잡자마자 조용히 하나를 더 시작했습니다. 냉장 밀키트 브랜드를 만들어 온라인 마켓에 입점한 것이었죠. 집밥옹기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찌개와 반찬 밀키트가 예상외로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엄마 손맛 그대로 아파트 부엌에서 끓이는 옛날 국이라는 컨셉이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통했고 젊은 맞벌이 부부들에게도 환영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주문이 하루에 10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입소문을 타면서 하루 100개, 200개로 늘어났죠. 온라인 마켓 리뷰에는 어머니 집밥 생각난다. 이 맛이 그리웠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덕분에 가게에서 나오는 현금 매출과 함께 온라인 매출까지 합쳐져 꽤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월 순수익이 1,000만 원을 넘어섰고 바쁠 때는 2천만 원까지도 올랐어요. 저는 그 돈으로 대출을 조금씩 갚고 아이 교육비를 따로 저축하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위해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죠. 시어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시골에 조그만 마당 있는 집에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화단에 상추랑 깻잎도 심고. 그 말을 기억하고 있던 저는 남양주 외곽에 있는 자그마한 단독주택 전세를 알아봤습니다. 서울보다 전세값이 훨씬 낮았고 조용한 동네에 앞마당이 있는 집이었어요. 작은 텃밭도 가꿀 수 있고 공기도 좋았습니다.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계산해보니 반찬 가게와 온라인 매출이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제 통장에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통장에서 전세 보증금을 송금했고 계약서 명의를 시어머니 단독 명의로 해드렸습니다. 그냥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말년에 편안한 집에서 지내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열쇠를 드리던 날 시어머니를 남양주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주말마다 내려와 쉬셔도 좋고 나중에 연세 더 드시면 여기서 사실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집을 둘러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영아, 내가 너한테 이 은혜를 어찌 갚냐? 우리 아들들이 효자구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 하지만 그 대화는 우리 셋만의 비밀로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집이 도연이와 도영이 두 아들이 모은 돈으로 해준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굳이 그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해줬든 기쁘게 잘 사시면 됐지 뭐. 그게 그때까지의 저였죠.
시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엄마한테 꼭 말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가 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거야. 저희는 그렇게 조용히 시어머니를 위한 집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남양주 집에 내려가셔서 텃밭을 가꾸셨어요.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으셨죠. 선영아, 오늘 상추 한 박스 땄다. 가게에서 써라. 그렇게 직접 키운 채소를 가져다 주실 때면 시어머니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제가 한 일을 숨긴 게 화근이었을까요? 아니, 문제는 제가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보느냐였죠. 설령 제가 그 사실을 말씀드렸어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수지를 더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에게 중요한 건 며느리가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며느리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였으니까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른 어느 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선영아, 너 요새 왜 이렇게 시댁에 발길이 뜸하냐? 내가 뭘 잘못했냐?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상처? 내가 너한테 무슨 상처를 줬다고? 어머니, 수진의 집 주방에서 하신 말씀 다 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체면 때문에 둘째만 챙겼던 말들, 그리고 제가 들었다고는 상상도 못하실 주방 속 대화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뭐 어쩌겠다는 거냐? 큰 며느리라면서 고작 체면 좀 세운다고 이런 걸로 서운해하고 어린 수지는 이해하고 너는 왜 이해를 못하냐? 둘째도 어른이잖아요, 어머니. 저를 깎아내리는 말까지 같이 하잖아요. 그건 사실이니까 하는 말이지. 너랑 있으면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시장 반찬 가게 알바한다고 그게 어디 가서 내세울 일이냐?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알바가 아니에요. 사장이에요. 제 가게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밀키트 브랜드도 운영해요. 월 매출이 몇 천만 원 나와요. 뭐? 그 돈으로 어머니 한글 교실도 보내드렸고 택시비도 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는 남양주 집, 그것도 제 돈으로 계약한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건 우리 아들들이. 아니에요, 어머니. 남편은 회사 대출 갚기도 빠듯했어요. 시동생도 결혼 준비하느라 돈 없었고요. 제 통장에서 1억 5천만 원 나갔어요. 통장 사본 보여드릴까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지만 목소리는 단호하게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게 알바가 아니에요. 사장이고 사업가예요. 그런데도 제가 체면 깎는 며느리인가요? 방송국 다니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며느리가 아닌가요? 선영아, 내가 몰랐어. 진짜 몰랐다. 몰랐다고요? 어머니는 한 번도 물어보신 적 없잖아요. 제가 뭐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한 번도 궁금해하신 적 없어요. 그냥 시장 알바라고만 생각하고 저를 그렇게 낮춰보셨잖아요. 저는 그날 밤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제 옆에서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며칠 동안 남편과 저는 밤마다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건강한 길인지. 창민이가 요즘 할머니 집 가기 싫어해. 엄마가 할머니한테 무시당하는 거 다 보고 있대. 남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할머니는 왜 수지 이모만 좋아해?
엄마는 맨날 일만 하고 이상해. 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자. 더 이상 상처 주고받지 말고. 그 결심을 굳힌 채 맞이한 날이 하필이면 시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러 가야 했어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겠어? 안 가도 돼. 아니야. 가야지. 시아버지 제사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끝내기로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이 길고 긴 인연이 오늘 끝나는구나. 둔촌동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나 여기 있어. 괜찮아. 응. 고마워. 우리는 함께 시댁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이미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피했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제사 준비를 하면서 저는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정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고 우리는 절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며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제사가 끝나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움직였습니다. 동선은 그날따라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밥상을 물리면서 저는 동서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수지야, 설거지는 내가 좀 해줄래? 평소 같았으면 제가 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동서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시어머니 눈치를 슬쩍 봤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단단히 굳어졌죠. 선영아, 설거지는 내가 해야지. 수지는 손 상하면 안 된다. 방송국 나가려면 손도 관리해야 한단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제 할 만큼 했어요. 제사 음식 준비도 거의 혼자 했고요. 수지도 우리 집 며느리인데 같이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잠깐 정적이 흘렀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불쑥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내가 뭔데 내 딸 같은 수지한테 일을 시켜. 촌스러운 게 어디서 감히. 갑자기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눈물이 찔끔 나올 만큼 아팠습니다.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시동생도 놀라서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저는 더는 참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도 사람이고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말마다 내려가셔서 쉬시던 그 남양주 집, 그것도 제 돈으로 해드린 거예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제 머리카락을 놓았어요. 남편이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그 집 보증금 전부 선영이 통장에서 나갔어. 반찬 가게 수익이랑 온라인 판매 수익으로 모은 돈이야. 나는 대출 갚기도 빠듯해서 엄마 집까지 해드릴 형편이 안 됐고. 시동생도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형수님이요? 그럼 제가 드린 돈은? 동생 돈은 어머니 생활비로 쓰라고 드린 거였어. 집은 처음부터 선영이가 계약한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말 안 한 건 엄마가 기분 좋게 믿고 계시길 바랐기 때문이야.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서 또한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어머니, 저는 가게 알바가 아니에요.
사장이고 제가 만든 브랜드도 있어요. 그동안 어머니 생활비 드린 것도, 문화센터 등록해 드린 것도, 택시비 챙겨 드린 것도 다 제가 번 돈으로 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체면 깎는 며느리인가요? 방송국 안 나가면 자랑할 게 없는 며느리인가요? 시어머니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어머니는 한 번도 저한테 관심 없으셨잖아요. 그냥 시장 알바라고만 생각하고 촌스럽다고 싸구려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몰랐다면 이제라도 아셔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누가 얼마를 벌고 어디에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족으로서 어머니를 좋아했고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사람보다 체면으로만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 뭘 했는지보다 남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셨던 거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잘못했네. 큰 잘못했네. 남편이 깊게 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는 앞으로 당분간 여기 오지 않을 생각이야. 창민이한테도 이런 집안 분위기 보여주고 싶지 않아. 거리를 두고 서로 상처 안 주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도연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엄마가 먼저 생각하셔야죠. 큰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정말 반성하시는지. 시동생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형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너무 심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말을 뒤로 하고 저는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계속 이름을 부르며 붙잡았지만 그날만큼은 뒤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에 타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힘들었지? 응. 근데 후련해. 정말 후련했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뒷자리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멋있어. 나 엄마 자랑스러워.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끝냈다는 해방감 같은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 인생을. 그 후로 우리는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했습니다. 남편은 최소한의 안부만 시동생을 통해 전해들었죠.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그 정도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동생 도영이와 동서 수지가 결국 갈라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유는 자세히 묻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전히 체면에 집착해 두 사람 사이에 계속 간섭을 했고 방송국 생활이 생각보다 불안정해지면서 경제적인 문제도 겹쳤다고 했습니다. 형수님, 수지가 계약직이었는데 재계약이 안 됐대요. 그러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시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수지가 방송국 그만두는 거 엄청 반대했어요. 체면이 구겨진다고. 근데 수지는 이미 마음이 떠났고 엄마 눈치 보느라 둘 다 지쳤대요. 그 와중에 수지는 시어머니에게도 지치고 남편에게도 지쳐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요. 이혼 후 시동생은 조용히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형수님, 이거 남양주 집 전세금 일부예요. 엄마가 그 집에서 나오셨거든요. 응? 어머니가 나오셨다고? 네. 혼자 살기 너무 크다고, 관리도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전세 빼고 서울에 작은 원룸 하나 얻어드렸어요. 시동생은 봉투를 제 앞에 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형수가 해준 거 이제야 제대로 알았어요.
엄마한테도 들었고 제가 너무 몰랐어요. 형수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괜찮아, 도영아. 내 잘못은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엄마 편만 들었어요. 수지만 챙기는 엄마 보면서도 형수님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시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오래 붙들고 있던 감정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남양주 집에서도 나오게 되었고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로당에도 잘 나가지 않고 식당 설거지 일을 다니며 겨우 생활을 유지하신다고 했습니다. 형수님, 엄마가 많이 후회하세요. 계속 형수님 이름 부르시고. 그래? 네. 근데 전화할 용기가 안 나신대요. 너무 잘못해서. 가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내게 친정엄마 같던 분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또렷이 떠오르는 건 제 머리채를 잡던 손, 체면을 위해 제 존재를 깎아내리던 말들이었습니다. 촌스럽다고 싸구려 같다고 자랑할 게 없다고 하시던 그 말들이요. 어느 날 시동생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엄마가 편찮으세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형수님 한 번만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 마음대로 해. 내가 강요할 순 없어.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도 돼. 저는 결국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대신 시동생에게 입원비를 보냈습니다. 형수님 이거 어머니 치료비 쓰라고. 그리고 퇴원하시면 영양제 좀 사드려. 형수님, 나는 아직 어머니 얼굴 볼 마음이 안 서. 근데 아픈 건 마음이 쓰이더라. 이것만 받아줘. 지금 저와 남편 아들은 망원동에서 조용히 그러나 꽤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는 여전히 운영 중이고 온라인 브랜드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죠. 요즘은 대형마트 입점 제안도 들어왔어요. 아들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집이랑은 다르게 살고 싶어. 저는 잠시 웃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집처럼 살고 싶다고 했으면 좋겠어. 누가 더 잘났냐, 얼마나 벌어오냐, 그런 걸로 사람을 재지 말고 그냥 서로 고마워하고 힘든 거 있으면 기대고 그런 집. 응,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아들의 대답에 저는 제대로 키우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시대지만 결국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은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저는 이 일을 겪으며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젠가 정말로 마음 깊이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체면이나 자랑거리보다 옆에서 묵묵히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그때가 되면 저도 조금은 덜 서운한 마음으로 그분을 떠올릴 수 있겠죠. 아직은 거리를 둔 채 이렇게 생각만 할 뿐이지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심스레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체면이나 자랑거리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있어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버틸 힘이 되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갑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살지 않고 저 자신을 위해, 제 가족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이 긴 시간을 겪으며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니까요.